네, 저는 닉슨 독트린이랑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다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니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유는 이번에 화정회 때인가? 그때 그, 그, 소현 총무님이랑 막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떤 네. 한 분이랑 같이 네, 준수 거기서 순장님이랑. 네, 잠깐 나왔던 건데 이게 잠깐 여기 언급돼서 되게 궁금해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기 앞서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주요 인물들만 이렇게 몇 개 적었는데요. 제가 발표할 내용에 관련된 대통령은 이 네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이 보시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는 저희 6.25 전쟁 일어났던 그 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존 케네디부터 리처드 닉슨 이때는 그 베트남 전쟁 그 시기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는. 그게 왜 이제 연관돼 있냐면 먼저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에치슨 라인은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에요. 언제 발표했냐면 1950년 1월. 저희가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에치슨이 이때 그 1950년 1월에 태평양에서의 미국 극동 방위선을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 안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에치슨 라인이 바로 이 빨간 줄이에요. 그래서 안류산 열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필리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 대한민국과 타이완 여기가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방위선 밖에 한국과 타이완은 여기에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여기를 이제 미국이 보장하는 그런 라인으로 정하고. 그래서 이 선언으로 이제 이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조금은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 선언으로 이제 미군이 더 철수하고 또 이제 그 당시 김일성은 이제 이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가 한국을 침략해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남침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선언이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한국 전쟁에 간접 영향을 끼쳤다는 비난을 받고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실 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 여기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그 베트남 전쟁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서 짧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베트남도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또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서 가잖아요. 다시 자기 나라로 이제 가서, 이제 베트남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 북베트남과 사회주의를 꿈꾸는 북베트남과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제 미국이 방지하기 위해서 친미 정권이 남베트남에 세워져서 이제 둘 사이에 싸우는데 미국이 남베트남 편에서 이제 속해서 싸우잖아요. 그게 결국은 미군이 져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과거처럼 소련과의 냉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이에 따라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독트린의 형태로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이거의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은 다만 동맹국이나 주요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이게 왜 궁금했냐면 에치슨9이 결국은 미국의 개입이 떠났다고 해서 이 6.25 전쟁의 이 발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그 여론 중에서는 주한미군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게 약간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닉슨 독트린 이것이 현재도 유효한지 그거를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게 미국 헌법과 이게 미국 연방 헌법과 이제 한국의 헌법의 다른 점을 조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약간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이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완전히 그런 온전한 법 하나 아래에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연방 헌법 아래에 각 주마다 또 법이 달라가지고 아예 비교를 하는 건 진짜 약간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엄청 서치를 하다가 발견을 했던 게 미국의 헌법재판과 한국의 헌법재판의 다른 점이 나왔었는데 이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좀 가져왔어요. 어,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오케이, 오케이. 미국의 헌법재판과 한국의 헌법재판의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랑 그리고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한대요. 연방 헌법이 있고 각 주마다의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각 주마다에 또 법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따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우두머리인 법원은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 딱 두 종류 사건에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건에만. 그래서 이 외의 사건들은 이제 하급 법원에서도 재판이 안 된다.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상소돼서 연방 대법원까지 끌어올라와야만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약간 한국의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할을 통합한 느낌이래요. 연방 대법원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들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만을 처리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매우 적은 사건들만 처리를 하는데, 그런 연방 대법원 내에서도, 그리고 각 주마다의 법원 내에서도 어디 하나 다를 거 없이 미국에서는 이제 서로의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해요. 법원 자체에서.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누구야? 그 법원에 제일 우두머리 그 망치분 치는 사람 이름 뭐라 그러지? 판사? 판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판사의 의견만 중요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힐 때도 익명이 아니라 이제 실명으로 어, 한다는 건데 이게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익명과 익명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자기의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익명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3의 의견이 있는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각자 이제 논리정연하게 각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있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찬성과 반대 밝히지 않나 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게 되게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대요. 2004년에 개정해서 얼마 안 됐는데, 어, 이제 노 전 대통령 탄핵 막 결정문이 막 논란이 예전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기각 사유만 그 결정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그 탄핵에 뭐 반대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찬성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찬성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찬성한 재판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기각 사실과 기각 사유가 있다면 반대했던 재판관은 누구인지, 뭐 아니면 뭐 몇 명인지, 몇 대 몇인지, 이것도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어, 그냥 진짜 기각 사실과 기각 사유만 명시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서 재판관 의견 표시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이 탄핵 결정문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의 의견은 그럼 무시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논란으로 최근인 2004년에 이제 재판관의 의견 표시 의무에 대한 그런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미국의 대법관의 임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파면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임기가 아예 없어. 막 이런 게 이제 법에 막 명시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파면은 할 수 있긴 있어요. 파면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문화 안에서 웬만해서는 그 진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있으면 그런 권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런 독립적인 법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나가 되게 잘 잡혀 있대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파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도덕적인 의무나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파면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긴 한데 250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 역사 속에서 이제 파면된 법관은 딱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문화가 그렇게 독립적인 권한을 잘 지켜주려는 정치적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할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되게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 2조에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법관 임명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항상 이제 대법관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지명자는 어떤, 뭐, 어떤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고,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대통령이 지목을 했으면 바로 이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의 청문회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대요. 그래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대법관이 임명을 해요. 근데 임명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지명된 대법관이 있으면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됐으면, 당선이 됐으면, 그러면 그 대법관의 임기랑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새로운 임기가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지목을 못하고 그 임기가 끝나야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하는 절차가 우리나라엔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일단 대법관 임명하게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대법관 임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어서 이거는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어, 양이 진짜 없다. 이게, 이게 제가 토마스 제퍼슨이 연방주의자다, 반연방주의자다, 이런 의견이 되게 인터넷에서 분분했어가지고, 이게 뭘까? 되게 연방주의자인지 반연방주의자인지 확신이 안 들어서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일단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차이점은, 무료회의고 10분 후에 종료된다. 자,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차이점은, 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이제 입장이 연방주의자의 입장이고, 한마디로 중앙정부에 대한 찬성을 띠는 사람들이 연방주의자고, 강력한 정부는 영국 정부와 같이 횡포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분권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반연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국이 하도 너무 강력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영- 너무 중앙 정부를 권한을 높여주면 영국 정부와 같이 횡포 부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반연방주의자예요. 공화주의자이죠. 그래서 헌법을 탄생시킬 때, 헌법을 탄생시킬 때, 제임스 메디슨이 이제 연방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공화주의자는 강력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연방주의자는 중앙 정부가 있어야 주와 국민들이 결속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딱 이제 반연방주의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연방주의자와 그런 반연방주의자의 양측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서 연방헌법의 필요성을 논제로 하는 연방주의자 논고를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반연방주의자였던 제퍼슨은 그렇게 계속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헌법을 추가로 계속 제안하기 원했어요. 너무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이 높여지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주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우러지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연방주의자들은 그러한 반연방주의자들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고 나서 메디슨이 그런 토마스 제퍼슨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메디슨이 이제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후에 이제 지금의 미국의 그런 수정 헌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연방주의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제 갓 독립한 미국의 13개 주를 다스리는 중앙 정부의 힘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영국과 같이 독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우려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음, 이거는 앞서 말한 거랑 그냥 중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였고 제임스 메디슨은 연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제퍼슨 쪽은 이제 아무래도 농민들, 시민들, 시민에 관한 음,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의 여론이 만들어졌고, 메디슨 쪽에는 귀족들이나 이제 좀 지식인들의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면서 어, 그렇게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